큰일 났구나. 한 100년에 나올까 말까 하는 그런. 역대급으로 초반 출발이 안 좋았는데요. KBO 리그 전설들을 좀 소환을 했습니다. 프로야구를 평정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사실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 길었던 겨울이 끝나고 드디어 봄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어김없이 프로야구가 돌아왔습니다. 거짓말처럼 전국에 벚꽃이 만개한 4월 1일 토요일 KBO 리그 개막전 경기. 사실 WBC 이후에 정말로 여론이 좋지 않았어요. 축구에서는 정말 좋은 성적이 났었는데 야구가 약간 대비적으로 국제대회에서 부진하는 모습을 보였잖아요. 우물 안의 개구리다. 수준이 너무 떨어지는 리그다. 이런 몸값을 받아도 될 정도의 선수들이냐, 이런 날선 비판이 굉장히 많았고요. 큰일 났구나. 팬들이 야구장을 좀 찾기는 쉽지 않은 환경이 됐구나, 이런 생각들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실망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었는데에도 불구하고 결과론적으로는 굉장히 흥행을 했습니다. 흔히 말하는 인기팀들. 롯데나 LG의 선전이 정말 중요했는데 가령 롯데 같은 경우에는 4월 한 달간 승률 1위를 차지하면서 무섭게 질주를 했거든요. 부산 사직구장이 들끓었고요. 평일 간주 10,000원이라는 이런 이슈도 계속 나올 만큼 LG는 두말 할 것도 없을 것 같아요. 29년 만에 통합 우승을 차지하면서 오랫동안 좀 차곡차곡 쌓였던 한들을 풀어줬는데요. 전반적으로 대기록들이 많이 쏟아지면서 팬들에게 볼거리를 충분히 제공을 했고, 그 오랫동안 그 꾸준하게 어떤 수준을 유지한다는 거는 정말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한국, 미국 1부에서 500세이브 이상을 따낸 선수가 딱 3명 있는데 거기에 바로 우승환 선수거든요. 우승환 선수는 진짜 한 100년에 나올까 말까 하는 그런 선수인 것 같습니다. 최용우 선수가 좀 인상 좀 남긴 하거든요. 역대 최초로 1,500 타점을 돌파를 했는데요. 사실 최용우 선수의 이 전성기는 끝나지 않았다라는 해설위원들이 10명을 물어보면 10명이 7, 8명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가장 기억에 남는 게 그 하나 정우람 선수의 1000경기 출장이었습니다. KBO 리그 투수 중에는 최초였는데요. 이 선수가 나가기 전에 후배들이 딱 도열을 해가지고 이렇게 좀 환호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이제 마운드에 올라갔다 내려온 이 정우람 선수가 벤치 앉혀서 눈물을 보였거든요. 정우람 선수가 1000경기 출장 대기록을 달성하고 내려갔고요. 더그아웃에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투수로서 주장이라는 중체까지 오래 맡으면서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내가 걸어온 일들, 그 얼마나 힘들게 지금까지 이 자리에 버티고 있는지를 좀 많은 생각을 하게끔 하는 장면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NC 다이노스의 새로운 에이스 에릭 페디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떨어지는 공에 스윙 스트라이크 아웃! 스윙 삼진아웃! 이 선수가 NC 다이노스의 새로운 에이스 에릭 페디입니다. 우주에서 내려온 선수. 리그를 씹어먹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패디가 정말 긁히는 날에는 번트를 대서 출루하는 수밖에 없어 보인다. 선동열 투수를 비롯해 각종 KBO 리그 전설들을 좀 소환을 했습니다. 투순에서 패디 선수를 만났을 때 그때 이제 스위퍼 얘기가 처음 나왔어요. 당시만 해도 스위퍼라는 구장이 저도 좀 생소를 했고, 이게 공이 뭐길래 저렇게 공을 들이나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정규 시즌 개막했는데 프로야구를 평정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사실 타자들까지도 굉장히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습니다. 스위퍼가 정말 그 우타자들이 봤을 때 정말 멀어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패스트볼의 구위, 체인지업, 그러니까 모든 구종이 다 정말 좋더라고요. 다승 20승, 탈삼진 209개, 평균 자책점 2.00 모두 1위였고요. 1986년 선동열 감독이 달성했던 20승 283진. 이걸 30 몇 년 만에 이렇게 달성하기도 했는데요. 정말 사람이 아닌 것 같다. 진짜 우주에서 내려온 외계인 같은 선수구나. 이런 거를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타석에는 손아섭 1번 타자. 잡아챘어요. 오른쪽 윙샷 편타입니다. 정말 본인의 몸을 아끼지 않고 플레이를 하는 선수 중에 한 명이죠. 손아섭 선수는 굉장히 성실하다, 그리고 야구에 정말 진심이다 라는 얘기들이 계속 들려왔어요. 근데 악발인데 진짜 손아섭 선수 훈련하는 모습을 보면요, 이 정도 레벨인데 이렇게까지 훈련에
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안타나 이런 교타자로서 정말 좋은 모습은 보여줬는데 타격왕에 오른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최다 안타상만 3차례 수상을 했고요. 2차례 이 타격왕 2위를 했습니다. 그 앞에 이병규 선수나 최영우 선수나 아주 경험 많은 선수에게 밀렸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하늘이 원망스럽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때마다 이 손아섭 선수가 아니다 내가 조금만 더 잘했으면 된다라고 스스로를 좀 책짓질 하더라고요. 저랑 이제 개인적인 또 친구들이 있는데 타회랑 무조건 하고 싶다고, 진짜 목숨 죽기 살기로 하고 싶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어요. 유시환 선수가 팬들의 환상을 충족시켜 줄 수 있을지. 3구 타격 왼쪽 넘었습니다. 이제 노시환은 리그 최고의 홈런 타자입니다. 모든 야구인들이 바랬던 오른손 젊은 강타자가 드디어 나타났다. 갖고 있는 힘, 타고난 힘이나 그 힘쓰는 능력이 굉장히 좋다는 평가가 이어졌거든요. 노지환 선수가 사실 작년에 마음고생이 심했습니다. 홈런 개수가 뚝 떨어졌어요. 6개로. 그 전 시즌이 18개였는데 6개로 뚝 떨어져서 이 부분이 본인에게 굉장히 많은 충격과 또 생각의 전환의 계기를 마련해 준 것 같습니다. 또 타이밍이 좀 적절하게 최은성 선수가 하나로 오면서 노시환 선수에게 좀 뼈있는 한마디를 해줬더라고요. 너 최근에 보니까 삼진 안 당하려고 하는 게 너무 눈에 보이더라. 너 같은 타자는 3할 오픈 쳐봤자 홈런 못 치면 하도 무섭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그렇다면 나는 홈런 타자가 될 거야 이렇게 목표를 명확하게 세웠다고 합니다. 결국 조금씩 이 스윙이 자신의 몸에 익으면서 몰아치기가 시작되면서 홈런왕의 어떤 길을 걷게 됩니다. 초구볼이었습니다. 2구 좌측 좌익수가 뒤로 넘어갑니다. 노시환이 시즌 30번째 홈런을 만들어내면서 전구단 상대 홈런을 기록합니다. 자, 드디어 노시환 선수가 아웃수를 깨고 30홈런을 만들어내네요. 특히나 작년과 올해가 조금 달랐던 이 모습이 공을 치는 순간에 뒤로 많이 이제 몸이 제껴지는 그런 모습을 작년까지는 많이 봤었거든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볼을 치기 전까지의 노시환 선수의 이 상체 움직임이 확실하게 없었기 때문에 올해 정말 좋은 타구가 많이 나온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뭐 국제대회 참패 이런 말이 이어지면서 차세대의 거포가 좀 부재하다. 김태균, 이대호 선수 이후에는 대표팀 클린업에 놓을 만한 오른손 타자가 전무했고 오른손 타자가 필요했던 한국 야구인데 7년 만에 20대 그리고 24년 만에 23세 이하의 어떤 홈런 왕이라고 하더라고요. 노시환 선수가 잠재력을 이제 터뜨리면서 알을 깨듯이 나오면서 활약한 게 하나한테도 물론 굉장히 좋은 일이지만 한국 야구 전체에도 정말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발전 가능성 무궁무진한 그런 유망주. 데뷔 첫 탈삼진 스윙 삼진 3구 삼진 나왔어요. 대한민국의 새로운 에이스가 탄생합니다. 투구 스타일은 확연하게 그 차이가 있죠. 윤영철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진짜 박수를 치고 싶습니다. 최근 KBO 리그 신인들 중에 대여 신인들을 보면 150km 이상, 160까지 던진 선수가 즐비한 상황에서 과연 윤영철 선수가 성공할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이 많이 따랐는데 윤영철 선수는 멘탈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혹시라도 좀 자신의 구위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에도 항상 미소를 잃지 않거든요. 메카닉도 좋고 뭐 수싸움에서 능하기 때문에 윤영철 선수도 한국을 대표하는 왼손 투수 중에 한 명으로 성장할 것 같아요. 전혀 다른 스타일이죠. 왼손 기교파와 무한 강속구 투수인데요. 저는 문동주 선수는 10년에 한 명 나오는 그야말로 최고의 투수라고 생각을 해요. 4월 10일 기아전이었네요. 그때 161km를 던지면서 프로야구 최초로 160km를 넘긴 선수로 기록됐는데 뭐 이미 보여준 모습도 좋고 대표팀에서도 에이스 역할을 했고 앞으로도 한국 야구 대표팀의 에이스 역할을 꾸준히 할 선수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기다렸던 좀 차세대 에이스다운 모습이구나라는 거를 다시 한번 좀 깨달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원아웃 주자 없습니다. 3구째 빠르게 루킹 스트라이크 159 161km 이런 투수가 한화 이글스에 있습니다. 한화 이글스의 문통주입니다. 문동주의 이름이 계속 언급이 되면서 김서현 선수도 상당히 저는 기대를 좀 모았어요. 157, 158을 던지는 강속구 투수가 또 나타났다라는
기대감은 있었지만 그 기대감을 좀 이어가지 못했어요. 이게 전 굉장히 득이 될 거라고 봐요. 사실 이 선수는 처음부터 그냥 야구 왕이었어요. 이 선수는 거의 야구 인생에서 야구 1등만 해왔던 선수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너무 천부적이라가지고 딱히 누군가를 끌어줄 사람은 없었던 것 같아요. 좀 모든 걸 다 스스로 터득하는 스타일이었고 언젠가는 그거를 이제 정립하고 조정하는 시기가 찾아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시기를 잘 보내면은 이제 정립이 돼가지고 모두가 생각하는 그 무시무시한 공을 던지는 김수현이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올해 이렇게 순탄한 해를 보내지 않은 덕분에 그 시기가 좀 빨리 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롯데자이언츠 새로운 해결사를 소개합니다. 문현빈 이런 루키가 있습니다. 높은 공의 스윙 스트라이크. 우린 이 선수를 리그 최고의 타자라고 부릅니다. 뭐 완전한 신인은 아니지만 롯데 윤동희 선수가 굉장히 좀 기억이 나고요. 1년 차에는 사실 많은 경기를 뛰지 못했는데 올해 급성장을 이루면서 아시안게임과 APBC에도 나서게 됐습니다. 특히 국제대회에서도 아시안게임에 깜짝 추가 발탁이 된 선수지만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이나 이런 모습을 좀 보여준 것 같고 또 하나의 문현빈 선수도 기억이 많이 나더라고요. 기질과 능력만 보고 뽑았다고 하는데 실제로 되게 좀 악바리 같은 모습으로 타석에서 제 모습을 좀 톡톡히 해주는 모습이었고 그러면서 본인이 또 얼마큼 또 성장할 수 있는지 내가 또 유틸리티로서 어떤 또 잠재력이 있는지를 보여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실 이정우 선수랑 고우석 선수 두 선수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높았거든요. 또 작년에 최연소 40세이브 투수가 됐기 때문에 대한민국 마무리 투수라면은 고우석이 그냥 대명사가 되겠구나. 예전에 오수환 같은 위치에 고우석 선수가 오르겠구나라는 예상을 하게 됐고 사실 이정우 선수에 대해서는 무조건 잘하겠지라는 올해도 잘하겠지 그렇다면 얼마나 잘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좀 궁금증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매년 성적이 그야말로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더 이상 좋아질 부분이 있을까라는 굉장히 호기심을 갖고 이정우 선수를 바라봤는데 메이저리그 진출을 선언한 뒤에 사실 변화를 한번 꾀했습니다. 빠른 볼을 더 잘 치기 위해서 이 스윙 개정이나 이런 거에 살짝 손을 봤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하체 스탠스부터 손의 위치까지 자신의 스윙 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뜯어 고쳤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적응 기간이 좀 짧았고 시범 경기와 정규 시즌에 약간 많은 부침을 겪었던 것 같아요. 과연 이정우는 이정우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빠르게 자신의 또 자리를 찾는 모습이었고요. 중간에 좀 불의에 좀 부상을 당하면서 끝까지 완주를 하지 않았지만 그냥 단순히 한 시즌 부상으로 인해서 이렇게 그 선수의 가치를 평가절하할 수 없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 김하성보다 더 높은 수준의 선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폭발적인 함성과 함께 타석에 들어서는 이정우. 리그의 슈퍼스타가 돌아왔습니다. 지난 7월 22일 이후 80일 만에 이정우 선수가 경기에 출장하고 있습니다. 이정우 선수가 고척에 불러일으키던 바람은 이제 잠시 멈추겠지만 이제는 세계로 뻗어나갈 바람을 많은 팬들이 응원할 겁니다. 이정우가 있을 때 무조건 우승을 해야 된다. 부산에 온다고 해서 부침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한국 시리즈 우승하기 위해서 다시 돌아왔어요. 무모할 정도로 많이 감행했었는데요. 과감하게 밀어붙였습니다. 확실히 강해졌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어요. 지금 발을 일단 절뚝거리고 있는데 키움은 오늘 연패를 끊지 못하면서 8연패에 빠졌고요. 다음 주도 일정 빡빡합니다. 키움은요 올 시즌을 앞두고 사실 윈나우를 조금 외쳤던 구단입니다. 그 예전 행보와는 다르게 지난 스토브리그에서 굉장히 좀 과감한 행보를 보였습니다. 임창민 선수, 이용종 선수를 영입하면서 이정우가 있을 때 무조건 우승을 해야 된다. 투타에 확실한 에이스 선수가 있었을 때 우리가 승부를 낼 수 있다. 이런 좀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올스타 브레이크 이후 후반기 시작할 때쯤에 또 크게 다쳤죠. 키움의 순위 그 그래프를 보면요. 이정우 선수가 빠진 시점이랑 안우진 선수가 완전 빠진 시점부터는 바로 최하위로 이렇게 내려갔거든요. 순위가 그렇다는 것은 분명 이 두 선수의 역할이 그만 크다는 거고요. 저는 그 안우진 선수 이탈 시점에서 키움의 현재가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제 신인 드래프트 당시에 정말 상위 라운드에서 지명을 받고
큰 기대를 받았던 선수들이 많이 있었는데 성장하지 못한 투수들이 많았고요. 빠지면서 볼넷. 오히려 지금 안쪽 바깥쪽으로 그냥 약간 난사된 느낌이에요. 키움이 선수를 잘 키우는 팀으로 알려져 있는데 지금 키움의 현실은 그렇지 않구나. 결국 결단을 내린 게 최원태 선수의 트레이드였던 것 같아요. 포스트 이정우를 준비해야 되는 입장에서 이주영 선수를 영입했고 LG 내부적으로도 이주영 선수를 바라보면서 30, 30도 할 수 있는 선수라는 평가를 했거든요. 향후 10년간 이끌 분필 외야수를 얻은 만큼 키움으로서는 정말 큰 소득을 얻은 것 같고 지금 키움은 안우진 선수가 군에서 돌아오는 그 시기를 다시 좀 이제 팀이 도약하는 시기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 기간 안에 젊은 선수들을 늘 그랬던 것처럼 적극적으로 기용을 하면서 그때 다시 한번 또 가을 야구 무대 혹은 더 높은 뭐 대권까지 정상까지도 바라보는 계획을 세우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이렇게 롯데자이언츠가 15년 만에 9연승을 달립니다. 김성수 선수가 기세라고 했잖아요. 진짜 말씀해주신 대로 그 기세인 것 같습니다. 이 롯데 하면은 좀 뜨거운 방망이가 좀 트레이드 마크잖아요. 마운드에서 3점을 줘도 이 방망이로 4점을 뽑아내서 이길 정도였고요. 그리고 롯데란 팀 자체가 굉장히 좀 분위기를 많이 타는 팀이에요. 이게 젊은 선수들이 좀 많은 팀이 됐잖아요. 한번 기세를 탈 때 이 딱 특유의 그 젊은 팀의 분위기가 저는 좀 낫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전에 로이스터 감독이 있었을 때 노피어 이런 느낌으로 좀 전반적으로 팀에서 올해는 좀 해보자라는 의지가 좀 강했던 것 같고요. 주자들 뛰고 타자는 때렸고 그대로 잡아내면서 이렇게 롯데자이언츠가 15년 만에 9연승을 달립니다. 그간의 연승이 우연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고 순위표의 탑에 여전히 롯데가 위치하게 됐습니다. 사실 안타깝게도 올해도 이제 봄대라는 이 수식어는 진행형이 됐습니다. 이게 선수들한테 진짜 정말 트라우마가 됐어요. 롯데 선수들이 지금 가장 듣기 싫은 말이 봄대거든요. 결국엔 뎁스예요. 선수층이 너무 약하다. 역시나 부상 혹은 부진이 나왔고요. 그러면서 또 대체자를 마련하지 못하면서 롯데가 선수층의 한계를 다시 한번 드러낸 것 같고요. 겨울에 야심차게 영입했던 FA도 기대만큼의 모습은 보여주지 않았어요. 여전히 선수층이 좀 부족한 부분을 드러낸 것 같아요. 풀카운트 때렸습니다. 땅볼 끊어냅니다. 경기의 마지막 아웃카운트. 순위를 지키는 입장으로 거인처럼 우뚝 섰던 봄의 설렘. 이 가을의 끝까지 거인의 진격이 이어지고 오늘보다 분명 밝은 내일 그때 다시 뵙겠습니다. 올 시즌 일단 우승 청부사로 불렸던 김태형 감독이 새롭게 부임하면서 뭐 이기는 야구를 분명히 김태형 감독은 추구를 할 것이고 김태형 감독은 플러스 5승 이상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 부산 야구 팬들은 좀 화끈한 야구를 좋아하잖아요. 이제 로이스터 시절에 그런 어마어마한 타선을 굉장히 좋아했는데 김태형 감독의 성향도 그거와 다르지 않아요. 굉장히 적극적인 야구, 공격적인 야구, 화끈한 야구 좋아하는데 이 성향이 지금 롯데 젊은 유망주들에게 좀 잘 스며든다면은 적어도 타석에서의 자세만은 달라진 롯데가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봅니다. 로하스 타고 끝발! 감독으로서의 첫걸음을 승리로 내딛습니다. 지난 겨울 좀 야구계를 좀 뜨겁게 달궜던 이슈 중 하나가 바로 이승엽 감독이었습니다. 이승엽 감독은 삼성의 라이온즈 색깔이 굉장히 강했던 사람이고 아무 연고도 없는 두산에 온다고 해서 좀 적잖이 놀랐던 반응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좀 부침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해설위원으로 이제 외부에서 보는 시선이랑 들어와서 보고 팀을 이끌어가는 건 좀 다르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우려와 기대감이 어떻게 공존할 수 있을까 이렇게 봤었는데 뭐 절반의 성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연승을 달릴 때는 정말 내일이 없는 것처럼 무섭게 달리다가 또 연패일 때는 언제 이 팀이 이렇게 연승을 달렸지 싶을 정도로 좀 침체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좀 극과 극 기복이 좀 심했는데요. 결국 두산에서는 이승엽 감독이 가장 믿었던 카드였던 김재환 선수의 부진이 좀 결정적이었고 부상이 좀 많이 나왔고 그러면서 이승엽 감독이 이제 스몰볼을 좀 추구했는데 그 스몰볼이 결과적으로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승엽 감독이 마지막에 이제 야유를 받는 장면이 있었는데
본인도 많이 아쉬워했고요. 전체적으로 야구계 시선이 좀 많이 아쉬워하는 눈치였거든요. 어떠한 색깔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줬는지에 대한 그런 생각을 하면은 약간의 의문점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아무래도 좀 중심 타자에 있는 뭐 김재환 선수를 비롯해서 많은 선수들이 좀 부진하다 보니까 좀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은 부분이 있고요. 두산에 좀 아쉬운 부분이 투수 유망주들은 많은데 야수 유망주의 성적이 굉장히 좀 더뎌요. 뭐 안재석이라든지 김대한이라든지 정말 큰 길을 걸고 상위 라운드 거의 1차 지명을 했던 선수들이 빨리 좀 잠재력을 터뜨려준다면은 그땐 정말 두산 팬들이 원하는 그런 좀 시원시원하고 뭐 파워와 스피드를 겸비한 그런 야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승엽 감독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시상식에 만나서 진짜 공부 많이 했대요. 공부가 많이 되고 진짜 이번 경험을 잊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작년에 9위 팀을 5위로 끌어올렸다는 것은 이거는 감독의 역량도 충분히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고 전체적인 평점을 매기자면 한 B- 정도를 매기고 싶습니다. 저 역시 뭐 아쉬운 건 아무래도 이제 첫 해다 보니까 뭐 미숙한 점도 많았고 조금 힘든 점도 많았지만 그 미숙했던 점 또 부족했던 점을 올 겨울 동안 잘 메워서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은 곳에서 만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겠습니다. 11호 출발해서 2위까지 KBO 리그 역대 최고의 역주행을 완성한 KT 위즈가 가을 무대 플레이오프에 직행합니다. 사실 올해 강력한 우승 후보로 평가를 받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변수를 봤다면 이강철 감독이라고 봤거든요. WBC 대표팀을 이끌고 나가서 충격적인 결과를 받아들고 본인이 상당히 멘붕에 빠져 있었는데 또 멘붕이 이제 정규 시즌을 이끄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변수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KT가 초반에 부진했던 이유 중 하나가 주축 타자들에 대한 좀 부상이 많이 이어졌었는데 초반에 거의 한 50% 정도가 KT는 부상 선수였어요, 전부 다. 처음에 좀 질 때는 괜찮아 우리 어차피 올라가 초반부터 원래 좀 잘 안 돼라고 했다가 부상 선수 너무 많으니까 올해는 진짜 안 될지도 몰라 올해는 진짜 힘든 것 같아 뭐 이런 좀 부정적인 얘기도 나왔다고 해요. 그 정도로 좀 부상이 치명타였는데 이걸 잘 극복해내면서 오히려 좀 KT만의 색깔이 됐는데요. 그 기존 선수들이 하나둘 돌아올 시점엔 이 백업 선수들이 같이 성장을 해주면서 전체적인 선수층이 굉장히 좀 탄탄해지는 그런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박영현 선수, 손동현 선수, 이상동 선수부터 김재현 선수까지 이런 선수들이 이제 확실하게 또 궤도에 딱 오르니까 KT는 이제 본격적인 질주를 하게 됐고 이 쿠에바스 선수 교체가 아마 가장 결정적이었지 않는가 싶습니다. 이 시즌 중간에 돌아올 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한국 시리즈 우승하기 위해서 다시 돌아왔어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5강이 아니라 한국 시리즈가 맞냐라고 어떤 기자가 물어봤을 때도 맞다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본 KT는 분명히 저력이 있고 지금 올라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난 충분히 한국 시리즈 우승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시즌 중반 선수들이 한두 명씩, 두세 명씩 돌아오면서 2위까지 올라오는. 여기에 고영표 선수 역할이 좀 많이 큰 것 같았어요. 아무래도 고영표 선수는 확실하게 퀄리티 스타트를 해주는 선수로 뭐 고컬스란 별명이 있듯이 그 안정감이 좀 리그에서는 최고라고 불릴 정도로 좋았는데요. 팀명처럼 마법 같은 이런 일이 일어나면서 정규리그 2위까지 오르게 되는 영경혁 감독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KT가 4경기, 5경기까지 따쳐왔을 때 진짜 속된 표현으로 좀 쫄았다. 이런 말을 할 정도로 KT의 기세가 그만큼 대단했고요. 올 시즌 진짜 가장 극적인 반전을 이뤄낸 팀이 바로 KT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챔피언이라는 이 세 글자 29년이 걸렸습니다. 자, 결국은 우승할 운명, 챔피언이 될 운명. 다만 시간이 조금 오래 걸렸을 뿐입니다. 그래서 더 특별하고 더 소중한 트윈스 팬들의 우승입니다. 아무래도 LG는 올 시즌 많은 부담감 속에서 시작을 했을 것 같아요. 이제 우승 아니면 안 된다. 우리는 우승을 해야 된다. 이 우승이라는 두 글자를 완벽하게 쓰고 시작한 팀입니다. 간절함과 절박함을 올해는 정말 그라운드에서 잘 표출했다고 봐요. 근데 사실 시즌 초반에는 좀 부침을 겪기도 했어요. 이 WBC에 갔다 온 선수들의 어떤 그 컨디션이 빠르게 올라오지 않았고요. 그렇다 보니까 LG가 자랑하는 이 불펜진이 흔들렸습니다. 과감하게
과감하게 여러 명의 투수들, 진짜 신인 박명구 선수까지 땡겨서 쓰면서 이 선수들을 계속 급박한 상황에서 좀 많이 넣었거든요. 그 제2의 필승조를 만들기 위한 이제 고관이었더라고요. 이 선수들이 크게 성장을 해주면서 나중에 정우영, 그다음에 고우석 선수가 다시 제 궤도를 찾았을 때 이 숫자적으로도 질적으로도 굉장히 풍부한 불펜진이 만들어졌고요. 영 감독이 올해 그 LG 뛰는 야구가 5월 달쯤에 어마어마하게 질타를 받고 무모할 정도로 많이 감행했었는데요. 하지만 과감하게 밀어붙였습니다. 당시 염경엽 감독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외부의 어떤 시선에 많이 흔들리지 않겠다. 우리가 목표로 한 것을 가지고 그 길을 가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시즌 전체를 놓고 보면은 대실패예요. 도루 성공률이 61%인가 60% 초반대였거든요. 이거는 산술적으로 객관적으로 놓고 봤을 때 하면 안 되는 플레이죠. 하지만 염경엽 감독이 의도했던 바가 그대로 적중을 했는데 아무래도 LG는 뛰는 팀이라는 어떤 수식어가 생기다 보니까 상대 배터리가 긴장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좀 제구가 흔들릴 수밖에 없고 무엇보다 실패에 대해서 뻔뻔해졌어요, 선수들이. 도루 실패를 해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으니까 눈치 보지 않고 그냥 터벅터벅 더가서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야구 전반적인 거와 연계가 될 수 있겠라는 생각이 드는 게 실패에 대한 뻔뻔함이 생기면서 그 다음 플레이를 또 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 멘탈적인 부분에 있어서 확실히 강해졌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그래도 선수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정규 시즌 우승했고 그리고 저희한테 또 다른 목표가 있기 때문에 정말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LG 트윈스 하면 통합 우승 가자 하겠습니다. LG 트윈스 우승! KT의 압승을 예상했습니다. 전율이 확 오르는 게 이 선수 NC에 있었었지. 이게 결과론적이긴 하지만 좀 안 맞았어요. 자신도 그런 이미지를 깨고 싶은 생각이 그거 안 잡았었더라면은 뭐 경기가 끝나는 상황이었었는데 두렵다고 하더라고요. 어디를 던져도 칠 것 같고 설마 했는데 또 치고 나가고 미친 화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3위 경쟁이 아주 치열해요. 3일 동안 이 세 팀의 운명이 결국은 3위 자리 한 자리를 놓고 다투게 됩니다. 3위 경쟁, 운명의 3일이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그때 SSG가 2경기였고 NC하고 두산이 3경기 남겨놨는데 다 공동 3위였는데요. 두산보다는 SSG, NC 쪽에 조금 더 가능성이 좀 많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가장 예상하지 못했던 팀이 바로 NC입니다. 하위권은 일단 예상됐던 요인들 중에 하나를 생각을 해보면은 양의지, 노진혁, 원종영 많은 선수들을 FA로 떠나 보냈거든요. 테디한테 진짜 절해야 한다고 생각을 할 정도로 1년이라는 시간이 짧게 있었지만 팀에 거의 정신적 지주 같은 손아섭, 박민우, 박건우 이런 베테랑들이 힘을 내주면서 전체적으로 좀 힘이 생기지 않았나? 또 두산 같은 경우는 타선이 부족하고 잔여 경기가 많이 남았을 때 유리하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아무래도 체력적인 부담이 많이 좀 컸던 만큼 쳐져서 5위로 시즌을 마무리한 것 같습니다. SSG 같은 경우도 지난해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을 했던 그런 위력이 보이지 않았던 8월달, 9월달 엄청 힘들었는데 10월에 갑자기 좀 힘을 내기 시작해요. 승률 1위로 갑자기 올라섰거든요. 어쨌든 끝까지 버티는 팀이 이길 것 같다는 그런 예측을 했었는데요. 베테랑들이 많다 보니까 좀 중요할 때 좀 힘을 내주는 모습이었고요. SSG가 3위를 갖고 나머지 순위가 이렇게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정말 이 가을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벌써부터 뜨거운 열기가 느껴지는 창원 NC파크입니다. 4위와 5위를 차지한 두 팀의 대결 이어지겠습니다. 사실 1차전에서 두산이 이기면은 두산이 올라갈 수 있다, 역사를 쓸 수도 있을 거란 예상을 많이 했어요. 아무래도 5위가 비교적 좀 빨리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와일드카드에 원투펀치를 모두 투입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요. 곽빈 선수의 초반 페이스는 뭐 당연히 좋았고 초반에 점수 득점 지원까지 이어지면서 6이닝까지만 막아주면 충분히 두산이 잡을 수 있는 경기다라고 했는데 경기를 보다가 그냥 툭 이런 얘기를 했어요. NC가 이길 것 같은데. 제 얘기가 끝나자마자 한 10초 정도 있다가 3득점 끌어올렸습니다. 높게 1타점 2타점 3타점 4타점 경기가 한 방에 뒤집힙니다. 스윙 한 방에 경기는 역전.
머릿속에서 이 전율이 확 오르는 게 시기가 4회였잖아요. 경기 초반임에도 불구하고 더 치고 올라갈 수 있는 분위기가 좀 가라앉았고 이거는 회생할 수 없다라는 그런 카운터 펀치 같은 그런 홈런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을의 향기가 진해집니다. 짜릿했던 집행검의 기억과 전설로 남을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 그리고 이제 두 팀은 다시 한번 역사에 남을 이야기를 써내려가려 합니다. NC가 올라올 거라고도 생각을 했던 게 지금까지 역대 와일드카드에서 5위 팀이 준 플레이오프에 올라온 사례가 없었거든요. 가장 큰 변수는 패디가 나오지 못한다라는 게 가장 큰 변수였는데 신민혁이라는 선수를 1차전 선발 투수로 내세웁니다. 매년 또 사령탑들이랑 코칭 스태프가 정말 이 선수는 된다라고 이렇게 꼽았었는데 소위 말하는 알을 깨고 나올 수 있었던 그런 포스트 시즌 경기였는데요. 토종 에이스가 되어가는 그림을 신민혁 선수가 그렸다. 이번 시리즈에 감독의 용병술도 정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는데요. 김성호 선수 홈런을 딱 터뜨리는 순간 맞다, 이 선수 NC에 있었었지. 별명 중에 하나가 외국인 투수 킬러입니다. 동료들이 너는 한국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할 정도로 본인의 특이점이 있는데 이후에 그런 기용들 같은 것도 강인호 감독이 계속 맞아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사실 이용찬 선수가 좀 그 와일드카드에서부터 조금 불안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또 이렇게 안도할 수 없는 분위기가 있었는데요. 이용찬 선수가 몸을 푸는 순간부터 이제 불안해지는 거죠. 몸을 풀면 이 경기는 이대로 끝낼 수가 없다는 그런 긴장감을 주게 되는데 그 하재훈 선수가 투런을 날리면서 좀 분위기가 역전되는 거 아닌가라는 좀 시선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볼이 제 컨디션이 아닐 때 그걸 또 어떻게 활용할지 아는 것 그거 자체가 경험의 차이라고 하잖아요. 경험의 차이를 통해서 그렇게도 막았던 게 주요했던 것 같은데 좀 쫓아가면서 끝낼 수 있었기 때문에 SSG 타자들은 조금 더 우리가 좀 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좀 기분 좋게 2차전을 준비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밀어냈고 오른쪽 안타! 석점째를 만들어내고 있는 NC 다이노스. 상대 에이스를 상대로 쾌조의 출발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김광현 하면 슬라이더를 많이 떠올리는데 이 슬라이더 공략을 꽤 많이 당해요. 사실 그 에이스가 이 초반에 무너지게 되면 팀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있거든요. 설상가상 이 선수 이제 투구를 하는 도중에 이 손가락 물집 부분이 좀 벌어지면서 긴 이닝을 소화하지 못하고 내려오게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좀 하나의 변수로 작용을 하게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박건우 선수 같은 경우는 두산 시절에 포스트 시즌에서 크게 활약하지 못했던 그런 경기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박건우 선수 자신도 그런 이미지를 깨고 싶은 생각이 많이 컸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건우 선수가 2차전에서 맹타를 휘둘렀던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NC 선수들의 모든 성장 드라마가 담겼던 그런 시리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동점을 노리고 있는 NC 다이노스 마틴입니다. 그때 나온 그 홈런을 모두가 기다리고 강윤건 감독의 그 믿음의 야구, 그나마 좀 결실을 맺었던 그런 순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시즌을 치르다 보면 좌완 투수에 대한 어떤 그 갈망이 있죠. 김명규 선수가 정말 선발승 이상의 어떤 버금가는 그런 역할들을 셋더맨으로서 충분히 해줬던 것 같아요. 1, 2차전에는 사실 벤치의 개입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3차전은 아무래도 좀 내일이 없는 경기이기 때문에 좀 한 박자 빠르게 좀 벤치에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게 결과론적이긴 하지만 좀 안 맞았어요. 작전을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하는 편이 아니다 보니까 오히려 좀 기존 선수들을 밀고 갔던 게 조금 오히려 안 좋은 결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하나 더 기억에 남는 거는 이용찬 선수가 사실 불안했습니다. 불안했었지만 계속 마무리로 썼던 게 선수 전체가 팀에 대한 믿음 뭐 이런 것들을 느꼈었던 거 아닌가. 그러면서 가을 야구에서 그만큼의 강력한 팀으로 갈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스트라이크 2에서 낮은 공! 신선진 경기 종료! 그야말로 파죽지세! NC 다이노스가 플레이오프 진출을 단 3경기로 확정 지으며 이제 수원으로 향하겠습니다. NC가 올라갈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고요. NC의 기세도 대단하지만 KT의 압승을 예상했습니다. 사실. 패디가 나온다면 이거는 게임 끝이다라고 처음에는 그렇게 예상을 했었고 노른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한 호랑이 한 마리가 딱 기다리고 있다. 시리즈 초반까지만 해도 그런 양상으로 흘러가기도 했습니다. 도토에서 이렇게 삼진으로 요리하는 에릭 패디 12
두 개째 달성진 KBO 리그의 최상위 포식자 공룡군단의 에이스. 오늘도 왜 그가 최고인지를 증명합니다. 패디가 하나하나 던질 때마다 경기 속도가 너무 빠르게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그때 KT 팬분들이 너무나 크게 좌절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삼진을 무려 12개나 잡아낸 것은 앞으로 시리즈가 기대되는, 이대로 한국 시리즈까지 가면은 패디는 더 좋은 모습 보일 거다, 이런 기대감 키웠던 경기였죠. 아, 지금 NC 다이노스의 기세 막을 수가 없습니다. 아, 맞습니다. 4연승으로 이제 플레이오프를 올라왔고요. 자, 반면 이제 KT 위즈는 이 기세를 지금 오늘 2차전에서도 끊지 못한다면 사실은 힘들어집니다. 오늘 경기 정말 어떤 경기가 펼쳐질지 기대가 됩니다. 전체적으로 약간 한 방 시게 맞았다, 이렇게 돌려주고 싶은데 뭔가 만만치 않았다, 좀 약간 뭐지? 하는 이런 분위기가 좀 있었다고. 준 플레이오프 선발로 나오면서 정말 깜짝 활약, 완벽한 활약을 보여줬던 신민혁 선수. 플레이오프에서도 어떤 모습을 보여주게 될지. 신민혁 선수는 좀 배짱 있는 투구를 밀어가면서 자, 한 7템을 쳐봐. 그때는 정말 한순간에 미친 선수가 나왔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내릴 수가 있었는데, 이제 두 번째 경기까지 호투를 이어가게 되면서 이제 신민혁은 확실한 믿을 수 있는 상수가 되었다, 이런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경기를 통해서 지금은 구창모 선수가 없는 빈자리의 토종 투수 자리를 내년 시즌에도 거머쥘 수 있게 되었던 계기가 됐습니다. 오윤석 선수는 잘 쳤어요. 잘 쳤는데 그게 이제 김주원 선수가 짧은 캐치를 걸리면서 그거 안 잡았었더라면은 뭐 경기가 끝나는 상황이었었는데, 김주원 선수가 뭐 몇 안타를 치든 홈런을 치든 그 이상의 것을 가져왔던 수비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잠담했죠. 제가 17년 야구 기자를 하면서 내려갔을 때 와, 이렇게 싸늘한 분위기? 네, 그걸 처음 느꼈었고요. 그날 2차전 끝나고 패장 인터뷰는 너무나도 짧게 끝난 것 같습니다. 가장 아쉬웠던 순간이 있다면 언제로 좀 꼽고 싶으세요? 선수들 잘했는데 제가 좀 못한 것 같습니다. 3차전을 무조건 잡아야 되기 때문에 총력을 다해서 잡겠습니다. 네, 오늘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신인 시절 때 플레이오프에서 2연패 뒤에 세 번째 경기에 올라가 본 적이 있어요. 한 번 지면 끝이다, 뭐 이런 마음 있잖아요. 분위기가 2연패로 가라앉아 있고 1패면 끝나는 팀에게 더가웃 분위기는 이건 좀 상상할 수 없는 분위기거든요. 고영표 선수라는 점이 저는 계속 마음에 걸렸었어요. 근데 고영표 선수가 정말 이 퀄리티 스타트를 가장 많이 한 선수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그날 또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저는 배정대 선수는 진짜 야구 잘하는 것 같아요. 뭐 투수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대호 선수나 뭐 박병호 선수나 뭐 이런 특급 못지않게 두렵다고 하더라고요. 어디를 던져도 칠 것 같고, 플레이오프에서 배정대 선수는 팀은 좀 부진했지만 본인은 꾸준히 자기 감각을 살리고 홈런도 치고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상대의 위압감을 주기 충분한 선수였다고 봅니다. KT가 이 시리즈에서 처음으로 앞서 나가면서 경기를 출발하고 있습니다. 홈으로 홈에서의 성공! 홈에서 세이브! 먼저 추가한 KT 위즈! 기세를 올리고 있는 KT 위즈 4대0 역점 차까지 벌어집니다. 홈으로 들어오면서 이렇게 한 점 더 추가, 오늘 경기 10번째 득점. 홍대기 선수가 플레이오프 1, 2차전에서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였던 건 사실입니다. 4차전에서 완전 반전을 이뤄내죠. 황재균이 살아났다는 것은 KT가 그만큼 5차전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됐지 않나 싶습니다. 3차전 한 번 졌을 뿐이라서 그래도 으쌰으쌰 이렇게 하자는 분위기일 줄 알았는데, 막상 선수들 보니까 다 힘들고 다 어디가 안 좋고 다 아프고 이런 분위기여서 자신감이 좀 많이 떨어져 있던 상태여서 아무래도 이거는 5차전까지 가겠다라는 거를 경기 전부터 체감을 할 수가 있었어요. 모든 분위기가 KT로 넘어갔어요. NC의 기세는 온데간데 사라진 게 아니냐. 쫓기는 쪽은 강인권 감독이 됐던 것 같고, 그러면 KT 벤치에서는 이강철 감독이나 전체적인 선수들이 이제 혈이 트였다, 이제 우리 야구를 할 수 있게 됐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왔었고요. 결과적으로 중간중간 기회나 이런 상황들을 놓치게 되면서 대패를 하고 결국은 시리즈가 수원까지 이어지게 되고 합니다. 잠시를 향한 마지막 승부, NC 다이노스와 KT 위즈의 플레이오프 운명의 5차전 경기 지금 시작합니다. 김상수 선수가 그때 3회 1사에서 이제 연달아 실책을 했던 것 같은데요. 그 실책이 결과적으로 선취점을 먼저 내주는
그런 계기가 되는데 그 앞선 시리즈에서 계속 선취점을 냈던 팀이 승리를 거두는 상황에서 야 이건 또 모르겠는데 NC 쪽으로 분위기가 많이 흘러가는데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김민혁 선수를 넣었는데 기가 막히게 통하게 되고 설마 했는데 또 치고 나가고 설마 했는데 그냥 아웃이 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한국 시리즈에 올라가는데 한 50% 이상은 김민혁 선수의 활약이 아니었나. 반드시 패디 선수 써야 되는 그 극적인 상황이 아니라면은 웬만해서 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아쉽게도 패디 선수는 결국에 등판을 하지 못했는데 손동현 선수 같은 경우 지금 미친 활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플레이오프 MVP를 뽑혔는데 5경기에서 1승 1홀드. 근데 7이닝을 던졌어요. 그러니까 모든 경기에 나와서 던졌는데 그게 다 팀이 지켜야 될 승부를 다 이제 이어가면서 이제 바통을 넘겼다. 손동현, 박영현 이 선수들의 투구는 타 팀의 클로저 이상 되는 그런 투구 내용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선수들이 20대 초반이라는 거예요. 뒤에서 확실하게 이렇게 뒷문을 자물쇠로 꽉 잠궈주니까 뭐 KT는 뒷심을 내서 이번 승부를 뒤집을 수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6구 떨어지는 공 투수 잡고 1루에서 경기 종료. KT의 마법 같은 리버스 스윙. 이제 V2를 향한 마법사의 주문이 잠실로 향합니다. 한 시즌에 한두 번 나올까 말까 정말 새처럼 날라서 타구를 보면서 아 이건 잡을 수 있겠다. 진짜 지옥에서 천당으로 오는. 유대한 공은 당연히 직구가 온다. 직구가 이미 없다.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날까 하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차가운 겨울바람과 함께 2023 KBO 리그 이제 그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2023 신한은행솔 KBO 한국 시리즈 개막전 시작하겠습니다. 이 포스트시즌 한 경기는 정규리그 거의 5경기를 치른 것과 맞먹는다는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것도 좀 박빙의 승부가 많았던 플레이오프를 치른 KT가 좀 체력적 부담이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물론 이제 선수단 분위기 자체는 전혀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5경기 잘했다. 타격감이 좀 올라온 상태에서 한국 시리즈를 치러줄 수 있게 됐다. 우리가 더 자신감을 가져도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지한이가 그 시리즈 들어가기 전에 전쟁 모드라고 이렇게 출사표를 던졌었거든요. 그래서 모든 선수들이 그런 마음 가지고 준비를 했고 이제 1위 팀이 보통 3주 정도의 준비 기간이 있는데 그 준비 기간 동안 한 3-4경기 정도 실전을 하거든요. 근데 LG는 실제로 6번의 실전을 했습니다. 근데 그 실전에서 특히 타자들의 좀 타격감이 좋은 모습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자신감이 있게 한국 시리즈를 맞이한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치지 않을까 하는 예상 내용을 배트를 내립니다. 먼트를 냈고 그대로 3루 1루에서 아웃이에요. 또 한 번 3루에서 1인 종료 트리플 플레이. 참 이 한국 시리즈에서 그게 나온다는 게 참 그 의외일 수 있는데 사실 큰 경기에서 이런 장면이 나오는 팀은 보통 다 지게 돼 있습니다. 그 트리플 플레이의 흐름을 극복하게 만들어준 게 고용표 선수라고 봐요. 철저하게 자타자 몸쪽을 공략하자. 과감하게 자타자 몸쪽에 빠른 공을 찔러 넣고 굉장히 전략적이고 영리한 투구를 했거든요. 최고의 투수는 다르구나. 큰 무대에서 이렇게 변화를 주고 조절할 줄 아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사실 고우석 선수의 변수가 LG 입장에서는 한국 시리즈에 있어서 가장 컸어요. 왜냐면은 한국 시리즈를 3일인가 앞두고 고우석 선수가 이제 상무전에서 갑자기 허리에 통증을 느끼고 투구를 중단해버렸고 그러면서 바로 그냥 경기가 끝나버렸거든요. 한국 시리즈 1차전 등판도 그냥 좋진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실제로 밸런스가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이었어요. 9번째 공이 빗나가면서 볼넷 출루. 스트라이크 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커트 하니까 고우석 선수가 스스로 볼을 던지면서 고우석 선수가 어찌 보면은 한국 시리즈에서 꽤나 큰 불안 요소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타자에게 맞춘다고 한다면 변화구를 투구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변화구
걷어 올린 타고 왼쪽 좌익수 따라붙습니다. 워닝 트랙까지 갑니다. 담장 쪽 점프 담장 맞고 떨어집니다. 1루자 3루자 홈으로 들어왔어요. 공은 빠졌고 문상철은 3루까지 2대2의 균형이 이렇게 깨집니다. 스윙 삼진 코리안 시리즈 첫 판을 제압하고 있는 KT 위즈입니다. 사실 걱정이 됐던 건 사실이에요. 1차전을 되게 접전 상황에서 내줬기 때문에 저희 LG 트윈스의 마무리가 패전 투수가 되면서 경기가 끝났고, 사실 최원태 선수 이때 정우성 배우가 시구를 했거든요. 한국 시리즈 2차전. 시구자가 시구하기 전에 선발 투수가 몇 번 연습구를 던지잖아요. 연습구 던지는데 스트라이크가 하나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진짜. 결국에는 이제 볼넷으로 선두타자 출루를 시켰는데 이 부분이 좀 많이 달랐어요. 작년 플레이오프 2차전에서는 에이스 플로코 선수를 믿고 갔다가 6점까지 내주고 나서 교체했다가 거기다 수습하지 못했는데 그 첫 볼넷이 나오자마자 이정용 선수가 불펜에서 몸을 풀더라고요. 이게 저는 포인트였다고 봐요. 예전에 했던 실수, 작년에 했던 실수를 결코 되풀이지 않겠다라는 의지가 볼넷을 내주자마자 이정용 선수가 불펜에서 몸을 풀기 시작한 거 거기서 좀 드러났고, 그 가운데서 2.1이닝을 막아주는 유영찬 선수. 아직 포스트시즌 제대로 경험을 한 적이 없거든요. 유영찬 선수는 심지어 올해가 첫 1군 무대였어요. 염경엽 감독의 지로는 성공 체험이 중요하다거든요. 어느 무대든 한번 성공을 해야지 그 선수가 다음에도 또 잘할 수 있다.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는 스타일인데, 성공을 넘어서 유영찬 선수는 한국 시리즈에서 정규 시즌 때보다 훨씬 더 좋은 공을 던졌어요. 염경엽 감독은 정규 시즌에도 한 번밖에 없었던 유영찬 선수의 2이닝 투구를 이제 강행을 했거든요. 결과적으로 이때 2차전에서 유영찬 선수가 2이닝을 넘게 소화해 주면서 모두 필승조만 내보낼 수 있는 이런 구상이 된 거죠. 그러면서 선수단 내에서는 오늘 질 것 같지 않은데? 뭔가 계속 벤치에서 큰 거 하나 쳐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정말 그렇게 홈런이 나올 거라고는 상상을 좀 못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도 약간 소름 돋을 정도로. 동점 주자가 1루에 나가 있습니다. 초구 좌측 갑니다. 넘어갔어요. 경기를 뒤집는 LG 트윈스. 답답했던 헐, 그리고 조금 답답했던 경기 흐름 좀 뻥 뚫린 게 아닌가 싶었어요. 이 시리즈의 그 향방을 바꾸는 정말 대단한 홈런을 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변하고 걷어 올린 타고 왼쪽 좌익수 따라붙습니다. 담장 쪽 점프 담장 맞고 떨어집니다. 2대2의 균형이 이렇게 깨집니다. 동점 주자가 2루에 나가 있습니다. 초구 좌측 갑니다. 넘어갔어요. 경기를 뒤집는 LG 트윈스. KT가 정규 시즌에 LG를 상대로 승리한 경기 거의 대다수가 벤자민 선수 선발 등판 경기예요. 어찌 보면 리그에서 LG의 가장 강한 투수가 벤자민 선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규 시즌에서는 LG 킬러였는데, 근데 시즌 때도 벤자민 선수에 대한 공략법을 찾기 위해서 진짜 타격 코치도 그렇고 전력 분석 팀에서도 정말 노력을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나오는 결론은 딱 하나였어요. 우리랑 할 때만 좋은 공을 던진다. 그 공을 자꾸 치려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불리해지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냥 약간 인정을 하고 들어갔던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는데, 개막전에서 장성우 선수가 오스틴 선수를 상대로 이제 벤자민 선수가 마운드에 있었을 때 몸쪽을 계속 요구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왼쪽 펜스 쪽으로 좌익수 플라이, 굉장히 깊은 좌익수 플라이를 쳤어요. 그러면서 장성우 선수가 이강철 감독한테 한 말이, 오스틴은 타격 스윙 궤적상 몸쪽이 약할 것 같아가지고 몸쪽으로 계속 던지라고 했는데 약점이 아닐 수도 있겠다. 만약 몸쪽으로 가면은 큰 거 맞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본 KT가 내린 결론은 오스틴을 잡을 수 있는 코스는 인하이였어요. 몸쪽 높은 공. 그때 장성우 선수가 오스틴 선수 상대로 인하이를 요구해요. 높은 공 요구하는 장성우. 타격 좌측 던져 넘어갑니다. 오스틴의 스리런. 하이패스트를 요구했는데 그 하이패스트 볼이 스트라이크 근처에 오면서 자, 오스틴 선수 방망이에 제대로 걸렸습니다.
우호팀 선수는 한국 시리즈 전에 이런 준비 과정에서 타격감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러면서 자기 인생의 최고로 중요한 경기가 지금 다가오고 있다라고 했거든요. 그 정도로 의지가 넘쳤는데 굉장히 그 모습을 또 벤자민 선수 상대 홈런으로 또 증명을 해냈습니다. 박병호 선수는 시리즈 그러니까 플레이오프부터 상당히 욕을 상당히 많이 먹었죠. 그래서 이강철 감독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믿고 결국 우리는 박병호가 쳐야지 이길 수 있다라고 그 믿음을 보여줬고 박병호의 가장 무서운 장면이 이거 아닌가요? 아무리 부진하다가도 언제 한 방 홈런을 쳐서 승부를 뒤집을 수 있는 이런 발판을 마련해 줄 수 있는 선수? 이강철 감독이 오늘 경기 직전까지 안타가 하나도 없었던 박병호 선수를 4번에 끝까지 기용을 했고요. 그리고 박병호 선수가 투런 홈런을 오우석을 상대로 8회 말에 만들어냈습니다. 이게 8회에 홈런을 맞다 보니까 이 3차전을 이대로 내주나? 그때 9회에 김재현 선수가 마운드에 올랐는데 김재현 선수가 초구 포크볼 잡은 것 같았는데 그냥 어이없게 빠진 공을 던집니다. 경기 후에 오지환 선수는 뻔하네, 직구네 이 생각을 했다고 해요. 더가웃에서도 진짜 하나 쳐줘라라고 얘기는 했지만 그냥 정말 바람일 뿐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 쳐줬으면 좋겠는데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날까 하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2사주자 1, 2루 타석의 오지환. 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KT의 마무리 김재윤. 저희가 한국 시리즈를 꼭 우승해서 팬분들이 원하는 29년 만에 우승을 꼭 안겨드리고 싶습니다. 네. 야, 어떻게 한 경기에서 이렇게 스코어 꽂히는 홈런들이 양 팀의 번갈아 가면서 계속 나오죠. 진짜 이런 한국 시리즈는 할 말을 잃게 만드는 선수들의 플레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한이 같은 경우에는 옆에서 지켜보면 정말 이 경기를 임하는 자세나 전투력들이 정말 높거든요. LG에 입단을 해서 그 암흑기도 거치면서 그런 시리즈를 처음 경험하기 때문에 그 전투력이 정말 남들보다 배가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분위기가 이제 2경기 연속을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역전승으로 LG가 2경기를 따냈잖아요. 3차전 승리 같은 경우는 이거는 거의 진짜 지옥에서 천당으로 오는 기세 자체가 LG 쪽으로 완전히 갔던 것 같고요. KT 쪽 분위기는 그만큼 다운이 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을 해요. KT가 그만큼 좀 힘든 분위기 속에서 4차전을 맞았던 것 같습니다. 잡지 못했습니다. 수윤성진 오지환이 초구를 남기면서 오른쪽으로 멀리 LG 트윈스의 캡틴 오지환 선수입니다. 29년 만에 통화 우승에 단 1승만을 남겨둡니다. 5차전에서 박혜민 선수의 그 좌중간이었죠. 그 타구가 참 정말 새처럼 날라서 잡아내는 그 모습은 큰 경기에서 잘하는 선수가 확실히 있구나. 박혜민 선수를 LG가 영입했을 때 좀 당시 상황을 좀 돌아보면은 LG가 두산이랑 가을 야구 붙으면은 늘 수비에 당했거든요. 정수빈 선수의 수비. 누가 봐도 안타가 되는 타구를 정수빈 선수가 호수비로 잡아냈고 그러면서 흐름이 바뀌어버리고 잠실구장에 맞는 중견수가 필요하다. 수비로도 흐름을 끊을 수 있는 선수, 특히 단기전은 호수비 하나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당시 FA시장에 외야수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이번 한국 시리즈에서 왜 박혜민 선수를 데려와야만 했고 박혜민 선수가 왜 또 우승 청부사였는지 증명해냈다고 볼 수 있죠. 김민혁 선수 맞네요. 카드를 내고 있습니다. 쓸 수 있는 카드 아낌없이 다 써야 되는 그런 시리즈. 그렇죠. 오늘이 한국 시리즈 7할 오픈 초구 공격 좌중간 잡아냅니다. 박혜민이 날아올랐어요. 박혜민의 초구 캐치. 실점을 막아내는 최고의 수비 장면이 나오는군요. 이렇게 유지되는 3대0의 스코어.
순간 끝났다, 우리가 이겼다라는 생각에 어퍼컷 세레머니를 했는데 이렇게까지 하고 나니까 관중분들이 보이더라고요. 3루 쪽까지 가득 채워주셨거든요. 좌익수 뒤쪽에 노란색 머플러를 다 드시고 이렇게 하고 만세를 하고 환호를 하고 계시는 모습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거기서 이제 이렇게 하게 된 거였었어요. 선수들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경기가 1회부터 9회까지 진행이 되고 아웃 카운트가 점점 늘어나고 그러면서 막 뭔가가 막 올라오더래요. 막 오지환 선수는 9회 수비하러 갈 때부터 막 울음이 날 것 같고 막 2023년 KBO 리그의 마지막 이닝이 될 수도 있는 9회입니다. 원투에서 삼진호! 내 삶의 29년 전을 돌아보게 만드는 이 순간 투볼 투 스트라이크. 이 타구는 이루수가 잡아냅니다. 경기 종료. 1994년 가을 당신은 누구였습니까? 그리고 오늘 당신은 누구입니까? 긴 세월에도 포기하지 않고 간직해온 가슴 속 깊은 곳의 외침. 2023년 동아 우승 챔피언은 LG 트윈스입니다. 저는 이번 한국 시리즈에서 가장 멋진 장면은 그라운드 안에서 나왔다기보다 관중석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뭐 좀 말도 안 되는 열기, 29년의 기다림, 갈증, 한풀이 이런 거에 대한 모습이 이번 한국 시리즈 관중석에서 나오지 않았나 싶고 우승까지 정말 긴 시간이 필요하긴 했지만 이 시간을 보답받는 LG 팬들이 정말 기쁘겠구나, 좋겠구나. 이거는 정말 뭐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경험이겠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유광점퍼 물결을 만들고 우란 소수건으로 잠실 수원구장을 가득 메우고 엄청난 분위기를 만들어준 LG 트윈스 팬이 2023년도 야구의 주인공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팬 여러분, 정말 오랜 시간 기다리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선수단이 절실함을 가지고 한 경기 한 경기 페넌트 레이스부터 지금까지 달려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달릴 수 있도록 LTC 화이팅! 이번만큼은 좀 다를 수 있겠구나. 호주도 똑같은 전략을 세우고 있었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대표팀의 리빌딩, 그러니까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한 거죠. 흐트러진 퍼즐 조각이 어느 정도 맞춰지고 있는 단계다. 호주에게 8대7 한 점 차, 일본에게 13대4로 WBC 대한민국 대표팀의 여정은 여기서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저는 1라운드는 무조건 통과한다고 예상을 했습니다. 김하성 선수도 합류했고 최초로 한국계 메이저리거인 토미 현수 에드먼 선수도 오면서 이번만큼은 좀 다를 수 있겠구나. 우리가 속한 조가 상당히 좀 널널한 조였거든요. 1라운드 구성 자체가 일본이 3승, 한국이 2승 1패로 같이 2라운드에 올라가게끔 만드는 좀 그런 의도가 다분히 보이는 구성이었어요. 1라운드 통과를 위해서 우리가 전략적으로 어떻게 가야 하느냐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호주전에 우리가 총력을 다하자. 호주전을 이기면 일본전에서 패하더라도 2위 자격으로 우리가 2라운드에 갈 수 있겠다라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문제는 호주도 똑같은 전략을 세우고 있었다는 겁니다. 좀 안일했던 것 같아요. 모두가 이제 호주를 한 수 아래의 전력을 가진 팀으로 평가를 했고 우리가 이제 막상 딱 뚜껑을 열고 보니까 요게 그러니까 이 방망이가 만만치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또 선수들이 오는 이 충격. 야, 얘네들 진짜 장난 아니다. 그래서 1차전 경기가 굉장히 중요했는데 우리가 1차전 호주전에서 그것도 1점 차로 지면서 그림이 좀 꼬여지기 시작했습니다. 어쨌든 눈으로 봤을 때는 투수진이 몸이 올라오지 않았다라는 건데요. 이번 준비 과정도 그렇고 좀 대표팀에게 아쉬웠던 부분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전지훈련 장소부터가 조금 어려웠습니다. 당시 WBC만 하더라도 전임 감독 제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강철 감독을 따라서 미국으로 건너갔거든요. 그때부터 뭐 약간 긍정 회로들이 다 부정 회로로
바뀌더라고요. 사막인 애리조나임에도 불구하고 이상 기온으로 눈이 왔어요. 애리조나에 체감 온도도 영하로 떨어지고요. 좀 안 풀리려다 보니까 애리조나에서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는 때 출발하는 비행기가 문제가 생겨서 선수들이 8시간 동안 버스를 타고 이동하고 또 도착해서도 선수들이 바로 표를 못 구해서 혼란스러운 상황들이 계속되는 상황이 있었습니까? 가뜩이나 루틴이 깨져서 어려운 가운데 훈련 자체를 마음껏 하지 못하다 보니까 컨디션을 완벽하게 올리지 못한 상태로 일본 도쿄돔에 입성을 합니다. 1라운드에서 좀 허무하게 퇴장을 당하는 모습을 보고 이건 어떻게 준비되는 건가? WBC라는 대회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라는 물음표가 많이 생겼습니다. 대한민국이 아시안게임 4연패 그리고 17년 동안 아시안 야구의 가장 높은 곳을 올라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순간입니다. WBC 이후에 치러졌던 국제 대회다 보니까 국제의 목소리가 큰 가운데 열렸던 대회이기도 합니다. 사실 뭐 아시안 게임 하면 그동안에 야구 대표팀을 바라보는 시선이 그렇게 곱지만은 않았습니다. 병역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다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냐 이런 시선이 있었거든요. 그 정점을 달했던 게 2018년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 게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후로 제한이 생겨요. 만 25세 이하 선수들로 프로 이제 4년차 이하 선수들로 대표팀을 구성하면서 어찌 보면 대표팀의 리빌딩, 그러니까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한 거죠. 말은 쉽지 사실 하긴 어려운 거거든요. 이정우 선수의 공백이 좀 많이 컸던 것 같아요. 젊은 선수들의 리더 역할을 해줄 선수가 굉장히 많이 좀 고민으로 남을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거든요. 이 어린 선수들이 경험이 많지 않은 선수들이 얼마나 잘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부호가 많았던 것 같아요. 가장 또 걱정되는 부분은 대만이었습니다. 2019년도에 기장 세계 청소년 선수권 대회에서 대만의 우승을 이끌었던 대만의 황금세대 선수들이 또 다 결집을 했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나라보다 위람을 유지 절대 떨어지지 않는데 옛날에는 이제 한국이 대만보다 야구를 잘한다. 최소한 수비에서는 우리가 더 뛰어나다라는 자부심이 있었는데 이젠 그런 거 얘기 못 하겠더라고요. 하지만 이 선수들이 오히려 좀 하나로 좀 똘똘 뭉치더라고요. 나중에 선수들에게 좀 물어봤는데 그런 어떤 외부의 시선, 외부의 평가들이 오히려 좀 오기를 좀 더 좀 자극하는 계기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래 선수들이 모여서 오히려 더 마음이 더 잘 맞고 오히려 서로 이렇게 이끌어주자라는 그런 마음이 가득했고 우리도 이제 이 젊은 후배들도 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많이 보여지게 됐습니다. 중심에 물론 뭐 문동주 선수가 있겠습니다. 직구뿐만 아니라 변화구 그리고 상황에 따른 대처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더라고요. 첫 경기에선 다소 흔들렸지만 두 번째 경기에서 완벽하게 대만 타선을 제압을 했는데 예선전과 비교해서 이 문동주라는 선발 투수가 그새 또 성장을 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선수 정말 가진 게 많고 재능도 뛰어나고 야구에 임하는 자세도 좋고 더할 나위 없는 그런 인성과 재능을 갖춘 선수인데 태극마크를 달고도 그런 모습, 기대했던 모습을 보여줘서 어찌 보면 참 다행이다. 드디어 양현종과 김광현에게 마냥 의지하지 않아도 된다. 그 부분에 있어서 어찌 보면 아시안게임 금메달보다 한국 야구에 더 큰 수확을 가져와 줬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구 쳤고 3루간을 빠져나가는 안타가 되는군요. 이렇게 경기가 종료가 됩니다. 자, 하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한 우리 선수들 준우승 2위를 차지를 합니다. 결과론적으로는 2패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전 8연패인데요. 이 사실만 보면 우리가 갈 길이 먼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요소에서 차이점은 분명히 보였어요. 확실히 일본이 야구를 잘하는구나. 일본 선수들이 뛰어나구나라는 생각은 많이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선수들이 기싸움에서 밀리지 않았다. 기세는 최소한 동등하게 가져가면서 잘 싸웠다는 생각이 들었고 국제적으로 좋은 선수를 배출할 수 있다라는 좀 가능성을 보여준 결과인 것 같아요. 일본 감독도 끝난 다음에 한국이 이겨도 이상하지 않을 경기였다라고 총평을 할 정도로 그 말을 들으면서 선수들도 우리도 할 수 있구나 좀 자신감을 좀 많이 얻을 수 있었던 그런 무대인 것 같습니다. KBO 리그 홈런왕이 일본 야구의 중심 도쿄돔에서 2타점 적시타를 만들어냅니다. 자, 오른쪽 날카로운 타구 자, 빼앗아는 됐어요. 좋아요. 천근과 같은 추가점이 나옵니다. 김주원 선수가 맹폭을 가하네요. 네. 그렇죠. 노시안 선수 같은 경우는 하나에서 많은 기회를 주면서 좀
키웠던 유망주인데 드디어 좀 빛을 받고 APBC 가기 전에 아시안 게임에서 홈런을 못 날렸던 만큼 이번에 한번 홈런을 한번 쳤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뭐 홈런을 못 쳐도 괜찮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만큼 뭐 부담감보다는 좀 즐기러 가는 자세, 멘탈적으로 굉장히 좋았던 것 같고요. 김지원 선수는 국제대회를 통해서 가장 많이 성장한 선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가능성은 좋지만 실책이 좀 많아서 좀 불안한 모습이 있었는데 유주인 감독이 같은 유격수 그 라인으로서 정말 좀 세심하게 개인 레슨도 많이 해주고 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뭐 포스트 시즌에서 호수비가 이어지는 장면도 나왔고 김지원 선수에게 이번 뭐 국가대표 경기들은 뭐 엄청난 성장에 좀 자양분이 된 것 같습니다. 투수 막내이자 에이스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문동주 선수입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선발 투수 이유리 선수가 6회까지 단 2실점으로 코트를 펼치고 있습니다. 자, 원태인 이번 5회 3자 범퇴로 이닝을 끝마쳤습니다. 서브가 춤을 추면서 6번째 탈삼진을 만들어내고 있는 곽빈. 대표팀 예전에 구성할 때 보면 선발 로테이션 짜기가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언제나 나왔던 선수들만 나와요. 소위 말하는 양현종, 김광현 선수 이런 선수들만 나온다라는 그런 게 가장 큰 걱정이었는데 이 세대 교체라는 거는 계속 붙잡고 쓴다고 해서 그게 억지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자연스러운 흐름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APBC 마운드 운영을 보면요. 선발진, 불펜진 누구 할 것 없이 굉장히 좀 유기적으로 잘 돌아갔습니다. 이유리 선수가 좀 기억이 남는데 사실 항저우 아시안게임 대표팀 선발 과정에서 마지막까지 있다가 이제 합류를 하지 못했고 그래서 더 이를 악물고 들어간 것 같아요. 특히 일본과의 경기전에서 이유리 선수가 6이닝 2실점했거든요. 이게 역대 일본전에서 우리가 퀄리티 스타트 한 게 2008년 베이징 올림픽 15년 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우리 투수들이 일본 타자들 상대로 고전을 했고요. 근데 저는 이유리 선수를 더 높게 평가하고 싶은 이유는 이유리 선수 그 WBC 3월 달에 오타니 선수하고 상대하는데 이 볼을 계속 던져서 스트라이크를 못 던졌어요. 저는 엄청 트라우마가 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같은 장소에서 이유리 선수가 우리나라 일본전을 상대로 가서 자신감을 얻었다는 것은 정말 이거는 이유리 선수가 향후 대표팀에 꼭 필요한 자원이고 앞으로도 대표팀에 더 보탬이 될 수 있겠다. 진짜 반전에 성공했구나라는 생각을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곽빈이나 이일희 선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시안게임에서 조금 아쉬움 혹은 좀 마음의 짐이 있었을 수 있는데 APBC라는 대회를 통해서 이를 좀 말끔하게 해소하면서 이 선수의 또 다음 대회가 기다려지는 그런 무대였던 것 같습니다. 젊은 선수 투수들이 성장하면 한국 야구가 이제 국제 경쟁력을 가지는데 더 큰 힘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르면 이제 내년 2024 프리미어 12가 되겠죠. 한국 대표팀도 좀 막강 선발 로테이션을 구축해봤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APBC에서 4명의 선발 투수에게 좀 많은 관심이 쏠렸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번 일렬의 과정에서 가장 큰 수확 중 하나가 국가대표 포수를 발굴했다는 점. 이제 좀 만개할 꽃이 피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김영준 선수가 할 수 있는 것은 많은 경험도 쌓았으니까 그동안의 부상이나 부침이나 이런 것들 좀 관리를 하면서 성장한다라면 제2의 양의지도 머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예상을 조심스럽게 해보겠습니다. 아시안게임부터 이제 류중일 감독 체제로 대표팀 감독 체제로 가기 시작했는데 APBC는 그 취지 자체가 유망주들에게 조금 더 많은 기회를 주자라는 취지에서 생겨난 대회입니다. 2017년도 처음 APBC에서도 그때는 와일드카드를 아예 안 썼거든요. 젊은 선수를 발굴해야 된다는 그 공통 명제 속에서 대표팀들이 출발하기 시작했는데 이번 APBC 대표팀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부분 중 하나가 예비 엔트리 선수를 7명을 두면서 함께 훈련을 했고 이 선수들이 그대로 도쿄돔까지 같이 갔어요. 지금은 비록 대표팀에 뽑히지 못했지만 언제든 대표팀에 나갈 수 있다라는 동기부여를 좀 심어준 부분이 컸고 앞으로 있을 대표팀에서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면 뭐 교체 논란 이런 부분에서도 충분히 유연하게 좀 대처할 수 있어서 이런 예비 엔트리 제도 운영이 좀 많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3번의 국제대회를 했는데 우리가 우승을 한 대회는 딱 한 경기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 WBC는 굉장히 참패라는 소리를 들었고 우리가 마지막까지 APBC 열심히 싸웠지만 일본의 어떤 벽을 넘기는 아직까지는 좀 부족하다라는 점을 느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류중일 감독도 귀국 다음 인터뷰에서 아직은 일본에 비해 기본기가 부족하다라는 얘기를 좀 많이 했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접전을 잃었다, 준우승을 잃었다, 여기에 만족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앞으로 이제 국제 경쟁력을 더 가지려면 일본 대표팀이 왜 성공을 했느냐, 사무라이 자판이 왜 성공을 했느냐, 정규 시즌이 끝나 국가대표는 3위군 체제를 도입해서 각종 평가전을 치르면서 계속 세계 야구와 이렇게 호흡을 하려고 했던 모습이 있는데 좀 이런 긍정적인 경쟁을 할 수 있는 장을 지속적으로 열었으면 좋겠고 정기적으로 대표팀 선수들이 모이고 소집되고 프로팀과 경기를 치르고 주기적인 평가전이나 하면서 이런 선수들이 계속 호흡하고 소통하고 이 전력을 좀 다져가면서 내년 11월 프리미어 그리고 그 이후에 있을 WBC까지 좀 차근차근 만들어서 가는 이런 대표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지금은 아예 없는 흐트러진 퍼즐 조각이 어느 정도 맞춰지고 있는 단계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